다시 이현철 형제입니다.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진호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로봇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공학에도 아주 많은 분야가 있어서 전부 다를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이제 로봇 자율주행 쪽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쪽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또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또 질문들을 미리 받아보니까 오히려 로봇이랑 인공지능이랑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 이제 서울 국부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장을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직을 하면서 대전 대덕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미에 있는 금호공과대학교로 옮기면서 이제 대구 팔군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네,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참 너무나 좋고 밝게 웃고 있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은 모두 다 그랬듯이 쉽진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분야가 워낙에 빨리 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악한 것까지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그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잘 아시죠? 알파고라는 이세돌이라는 아주 최고의 이제 바둑 기사와 대결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렇죠? 한 번만 이제 이세돌 정말 아름답고 바둑이 그런 아름다움 잘 표현해서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예, 이 목소리가 이제 이세돌 기사의 이제 목소리인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지을 정도로 편집을 좀 교묘하게 하긴 했는데, 이 영상은 이제 이걸 개발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편집한 영상이고, 거기에 CEO와 연구개발 책임자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더 많이 발전했어요.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커제라는 또 아주 중국 최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세돌보다 순위가 한 단계 높은. 그래서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고 마스터라는 걸 또 개발을 해서 그 커제 선수도 이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알파고 제로라는 걸 또 개발했고, 지금 최종 단계가 알파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는 이제 바둑 말고도 이제 서양의 이제 체스, 그리고 일본의 쇼기,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쇼기라는 또 비슷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바둑, 이제 고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이 알파 제로는 어떤 특정 장기나 바둑, 특정 어떤 경기에만 대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이 알파 제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기를 다 학습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어떤 바둑 기사가 오든 장기 기사가 오든 체스 기사가 오든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교되는 그래프 자체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 체스도 보면은 이제 스톡피쉬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체스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잘한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쇼기라는 것 역시도 여기 아까 비교 대상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알파 제로가 월등하고, 이미 이제 바둑에서는 이제 이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승률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흑과 백을 선택해서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즉 먼저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승률이 높다. 뭐 100%가 되지는 않는 이유는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사람을 이긴 프로그램, 최고의 프로그램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알파제로 하나로. 그래서 참 무서운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의학 분야에서도 이제 이 단백질의 어떤 3D 구조 형태를 예측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고, 여기에서 각자 개발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이 3D 구조 형태를 잘 예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병들의 어떤 원인이나 또 치료법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많이 적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안에 내부적인 구조는 보다시피 이제 아주 복잡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딥러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앞에 인풋층과 그 다음에 피처를 나타내는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거리와 토션, 그러니까 3D 구조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피처 형태로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낸다. 이런 개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즉 이제 답입니다. 해답.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이 이 알파 폴드가 추정한 피처, 그러니까는 3D 구조를 구성하는 거리와 토션, 뒤틀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맞췄다. 그리고 맞춰가는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쭉 펼쳐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거라고 마지막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분야랑 좀 연관이 깊은데, 너무 소리가 크긴 한데, 이제 007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사람들을 막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들을 막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사람과 또 아주 작은 핸드폰 인식해내는 것이 쉬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 걸린 영상 처리 기법인데, 딥러닝 기법 중에 이제 YOLO라는, 우리도 YOLO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단어를 바꿨죠? You only look once라는 거. 이게 나오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실시간으로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시끄럽네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또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박스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있는 신경망을 흉내낸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강아지다, 자전거다라는 인식을 하는 어떤 클래스를 찾아내는 알고리즘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거는 이제 객체 인식 쪽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 전체. 구글의 웨이모라는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상용화까지는 좀 불안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이 발전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웨이모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I가 바둑도 이겼고 의학에도 아주 가까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술 분야는 어떨까? 원래 예술 분야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16년에 이제 음악 쪽에서 이제 모차르트랑 대결하는 포스터가 있었고요. 소설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은 이제 AI가 만들어낸 문장인데, 어떤 그 문학상에 이제 1차를 통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AI가 낸 걸 모르고 이제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1차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보다시피 구피인데 고흐의 작품이죠. 그 고흐라는 화가의 화풍을 적용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또 상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화가 이름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보통 여기 화가의 시그니처가 들어가는데 아주 독특하죠. 이 16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AI가 한 걸지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어떤 게 사람이 한 거고? 전부 다 AI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그래서 예술 분야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 그래서 이 AI가 여기 보면은 is not you라고 돼 있죠. 오라클이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1950년대부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획기적으로 뜬 것은 사실은 이 AI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그 안에서도 딥러닝 분야가 2010년에 특히 알파고 사건을 통해서 확 떠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지, AI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본질을 파악을 할 텐데요. 그 중에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기술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레티넥스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보시면 어떤 게 지금 있는지 구분이 되시나요? 그냥 까맣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명 때문에 그런, 뭔가 있는데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눈이면은 가까이 가면 우리 눈에서 광원의 어떤 세기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컴퓨터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눈에 이제 망막, 레티나 망막이고 코텍스가 이제 그 피지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동작하는 원리를 이제 흉내를 냈습니다.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광원과 우리 대뇌 피질에서 인식하는 그 사이의 그래프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필터라는 걸 적용을 우리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어두운 화면이 이렇게 밝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이게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해낸 인간의 어떤 모습을 모델링해서 찾아낸 인공지능 기술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의 구조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구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신경계 뉴런, 아시다시피 뉴런의 모양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제 레이어로 바꾸고, 이제 소마라고 부르는 부분을 웨이트로 바꾸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액션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구조로 병행을 해서 흉내를 냈습니다. 사실 이 기술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계산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게 성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이고요. 그래서 슬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동시적 위치 인식과 매핑. 그래서 어떤 로봇이 자기가 알지 못한 환경에 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서와 바퀴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의 지도를 작성해 가고 자기 위치도 인식해 나가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어떤 탐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재난 지역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은 사실 확률입니다. 확률. 이 책을 쓴 저자 이 세 명이 대가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고요. 이분들이 쓴 책의 이름이 Probabilistic Robotics입니다. 확률적 로봇이라는 얘기죠. 확률이 그만큼 중요하고 확률적인 기법들을 적용을 했더니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슬램 기술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요소들을 사실 더 많지만 세 가지만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미테이션, 모방이다. 아까 뉴런을 흉내낸 인공신경망, 그리고 망막을 흉내낸 레티넥스와 같이. 두 번째는 매시브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리고 probability, 확률적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 요 네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그래도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적 관점을 말씀드리면 이 모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적 본성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특정 동작 원리를 알아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사람이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라는 걸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 개발자들이 말하는 이미지 파일이라는 것은 기계어로 구성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 파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미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이미 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완벽한 형상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흉내냈어요, 사람이.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AI를 개발했는데 문제는 인간은 인간의 형상,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많이 고쳐주시지만 못 고치는 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에도 아이벤자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인간의 열방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닮은 형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게 우상으로 섬겨질 여지가 좀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아까 그 요소에서 이제 아주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AI의 육체죠. AI라고 하면 마치 육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육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가 아주 크게 발전하면서 AI가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이고요. 사람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AI도 수명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AI 알고리즘도 하드웨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도 그 네트워크 장비들이 또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좀 표현한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트랜센던스인가? 근데 그것은 좀 과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경계했던 영지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인생은 불확실하죠.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AI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률적 그토록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아직 그냥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움직이는 어떤 도로가 구축되고 법제화가 되기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에서 최적화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안에 들여다보면 아까 웨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가중치. 숫자입니다. 수많은 그 숫자들을 튜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엔 사람이 하나하나 튜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알아서 학습하면서 그 파라미터들이 갖춰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삶도 최적화는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발걸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AI 역시도 최적화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딥러닝 연구자들의 딜레마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이 다 구성이 됐는데 왜 여기에 이 숫자가 들어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만 연구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는 AI 역시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GPS라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는 어떤 도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었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경계입니다. 이때까지 기술과의 차이점은 이 AI는 사실은 이때까지 기술도 우리의 어떤 몸을 편하기 위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적,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뇌의 모든 부분을 다 AI화 할 수 있다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라는 열망이 있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생명나무 열매에 도전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뒤에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대응입니다. 이렇게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은 이게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답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과 또 AI를 아는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자세는 활용입니다. 다른 기술들처럼 이 기술 역시도 AI 기술도 좋은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찾은 활용 분야는 얼마 전에 이제 네팔 비전 캠프에 갔다 왔는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한 자연어 처리, 실시간 통역 번역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관련된 기술이 있지만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개발이 필요하다. 사실 더 많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교사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는 여러분들께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40이라서 머리가 굳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